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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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메라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7절이죠.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니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며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했어요. 그죠? 이 압살롬의 그 쿠데타가 무너집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런데 왕은 자신의 아들을 꼭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했는데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다 보니까 백성들 모두가 그날의 그 승리가 이것이 왕이 슬퍼하는 내용이 됐구나 하고 그것이 마음에 슬펐다. 그래서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고 맙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조선 조정에서 무려 3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공신선정을 했다고 해요. 그 결과는 공정한 논공 행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우리나라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우선 직접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공을 세운 군인들과 군량을 얻으러 갔던 사신들에게 부여된 선무공신은 도합 18명밖에 없었던 반면에 조정의 관리들은 122명이나 호성공신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것은 선조를 모시고 우주까지 도망친 것밖에 한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네 머리 위에 스스로 공신의 감투를 씌운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선무 1등 공신에 책훈된 세 사람 중에 원균 장군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죠. 단 한 번의 전투로 조선 해군 전체를 완전히 말아먹었던 원균과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최고의 공신인 이순신 장군이 똑같은 등급의 공신으로 책정된 배후에는 선조의 선입견과 편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아마 간신들의 모함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체면을 차리느라고 그랬겠지만 선조는 이순신을 탐탁치 않게 여겼었다고 그러네요. 원규는 그가 실천량 해전에서 대패한 이후에도 끝까지 두둔해 주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 억울한 옥고 끝에 다시 삼도 수군 통제서가 되어서 명량 대첩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겨우 12척의 배로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숫자가 적은 기록을 따르더라도 130척에 이르는 왜군 수군을 격파했던 기적적인 대승리를 두고 선조는 이순신 장군의 휘하 장군들에게는 고기다 비단이다 하면서 온갖 상을 내리면서도 정작 이순신 장군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역사의 세월이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순신 장군의 그 생명을 바친 그러한 애국을. 또한 이순신 장군이 노량대전에서 전사한 이후에도 조정에서는 백성들의 계속되는 탄원에도 불구하고 사당조차 짓지 않았고 결국 이순신 4, 5, 10년이 107년, 10년이 아니네요. 제가 눈물이 어려워가지고. 대단한 애국자도 아닌데 눈물이 나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싶습니다. 충청도의 선비들이 자비를 모아서 이순신 장군의 사상을 지었고 당시 임금이었던 숙종의 일을 듣고 현충사라는 이름과 함께 액자를 하사하셨다고 그래요. 숙종 왕이 선비들이 사당을 지었다고 자비를 모두 다 풀어가지고
역시 비록 잠깐 동안이긴 했지만 그처럼 구국공신을 홀대하는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끝까지 따르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준 충성스러운 신복들에 의하여 압살롬의 난이 평정된 직후였다고 합니다. 6.25 전쟁 이제 72주년이 되었나요?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50년에 일어나기는 했지만 어디가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를 계속 지키기 위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조국의 구국공신이 누구인가를 함께 되새겨 보도록 합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과 그 이후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부터 조국을 지켜낸 참전 용사들과 국군 장병들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7절에 혹은 요압에게 고하되 왕의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음에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며 그날에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를 부르며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큰 소리 하죠.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한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시리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치밀하게 계획된 압살롬 반란의 거센 기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피난의 길에 올랐었죠. 예, 보면 그런 가운데 다윗은 여전히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정비하고 요압을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압살롬의 군대와 최후의 일전을 치르게 하는데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다윗 왕은 자기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살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전투 중에 압살롬이 자신의 긴 머리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리게 되자 요압은 그렇게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가슴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예, 전투가 끝나고 승리의 소식을 어떤 구스 사람이 전해주었을 때 다윗 왕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고 압살롬의 생사 여부를 캐묻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고 대성통곡을 하죠. 그리고 본문에 나온 대로 다윗 왕의 그런 모습이 전해지자 백성들은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마치 폐잔병처럼 침울한 분위기에 빠져서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다윗 왕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요압 장군이 이야기하는 거죠. 요압이 다윗에게 지적합니다.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즉 반역도당을 무찌르고 개선을 해야 할 공신들로 하여금 마치 자기네들이 죄인이나 된 듯이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마땅한 농공 행상을 베풀어주는 대신 오히려 혁혁한 공음을 멸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계속되는 8절에서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라는 말은 다윗은 다윗 왕이 자기를 배반한 아들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라는 말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여 싸운 자들을 오히려 미워하시듯이 처신한다. 예, 그죠? 예, 만약에 다윗이 그런 태도를 그치지 아니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압 장군이 말한 것은 결코 무슨 협박은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신복들보다 영모를 일으킨 이들을 더 사랑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스라엘의 정통 주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충성을 하겠는가라는 뜻이죠. 8절 이하에도 보면 다윗 왕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민심 수습과 국가 재건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 다윗이 반역한 이들을 구국의 신복보다 더 아끼는 마음을 끝까지 그치지 못했더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미국 국민의 자국 군인들에 대한 감사 존경심이 아주 각별하다고 합니다. 예.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를 마친 미 해병대원 13명이 샌디에이고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게 되어 그들의 좌석은 모두 다 이코노미석이었지만 항공사 측에서 그중 6명의 해병대원들에게 남아있던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1등석의 승객들에게 전해지자 너도 나도 자신의 좌석을 나머지 7명에게 양보하겠다고 나섰고 결국 13명의 해병대원들은 전원이 1등석을 앉게 되었다고 그러죠. 예, 안락한 1등석 대신에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장거리 비행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승객들은 국가를 위해 그토록 힘들고 위험한 파병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자국 군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 미국 서부의 포틀랜드에서 동부의 그 샬럿으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에 타게 되었던 미 육군 특공부의 소속의 엘버트의 말을 선임 상사는 자신의 제복 상의를 옷장에 보관해 달라고 승무원에게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10월이었다고 하네요. 그 제복의 가슴 부분에 그동안 그가 받았던 각종 훈장과 배지들이 가득 달려 있어서 이코노미석 상단에 있는 수화물 보관함에다가 접어서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승무원은 1등석 승객만 옷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항공사 규정을 내세우면서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한 목소리로 그 승무원을 나무랬고 그 소돔이 커튼 건너편에 있는 1등석에까지 들리게 되자 1등석의 승객들 중 여러 명이 앞을 다투어 말을 상사에게 와서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말을 상사는 그들의 제의를 정중히 사양했는데 결국 국가를 위한 봉사해 주어서 고맙다. 옷이라도 보관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1등석 승객에게 자기 상의를 맡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도착한 후에 몇 승객들이 SNS로 항공사에 항의하는 글을 올렸고 해당 항공사는 장장 원고지 15장 분량의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제복 착용자 군인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자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그때까지 그 항공사에서 진행해왔던 현역 예비역 전몰 장병을 위한 후원 사업들에 대한 소개까지 덧붙였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네요. 예, 우리가 미국은 아직까지도 월남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 및 반환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전사자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대통령부터 모든 일정을 제쳐놓고 앤드류 공군기지에 나가서 직접 맞이하고 유해가 운구되는 동안 지역 주민들 모두가 노란색 리본을 대문과 길거리에 달던 혹은 길가에 직접 나와 경의를 표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기념비나 동상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또한 전쟁 포로, 전투 중 실종자라는 알파벳 6글자가 도로명이나 티셔츠에도 부착이 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조국을 위해 싸운 군인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기본 상식에 불과한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가? 6.25 전쟁 때 우리 국군 전사 13만 7천 명, 실종 3만 2천 명, 부상 45만여 명이라는 희생을 치렀어요. 6.25 전쟁 때. 그 실종자들 중에 휴전 직후에 있었던 포로교한테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에 불법 억류되어 있는 국군 포로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 자력으로 탈북에 성공한 국군 포로들이 지금까지 약 8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그들에게 의해 확인된 것만 해도 560명가량의 국군 포로들이 아직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는 그 숫자보다 5배는 더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탈북 국군 포로들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중 대부분은 숫자가 80여 명이나 된다는 사실조차 처음 듣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탈북 국군 포로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있을까?
왜 우리 국민은 그들이 천신만고 그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까지의 한맺힌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것일까요? 6.25 전쟁 막바지였던 1953년 7월 강원도 제암선 전투에서 북한 인민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지난 2003년 6월 탈북하여 온갖 고초와 위기를 넘기고 72세의 나이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전영일 씨는 기자들 앞에 한마디 지난 50년간은 한국을 위해 복무한 시절이었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지극히 옳고 당연한 짧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탈북 국군 포로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따져도 그들에게 북한의 불법 억류되어 있던 전 기간은 두말할 것 없는 복무 기간으로 계산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 복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진급했어야 할 계급을 소급해서 적용시키고 그동안 지급했어야 할 월급도 정산해 준 후에 현재 대한민국과 같은 계급으로 퇴역한 그러니까 똑같은 연금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특징이나 보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대우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군복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들보다도 특히 부족하지만 이 내용을 제가 읽고 느끼는 부분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특징이나 보상이 아니죠. 정말 그것은 찾아드려야 할 부분. 그 분이 돌아가더라도 자손대까지라도 그것은 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탈북 국군 포로와 탈북 난민은 당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국군 포로는 대한민국 군인이고 후자는 북한 인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탈북 국군 포로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동안 북한 국민증을 받았다고 해서 일반 탈북자와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공무원이 있다면 당장 사표를 내게 해야 되겠죠. 북한에 불법 억류되어 있는 국군 포로들이 자신의 진짜 조국은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증도 받지 않고 끝까지 포로 신분으로 고생만 하고 살다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구나 자기 자신도 바로 그런 국군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녹을 먹고 평안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영화 람보 제2편에 보면 람보가 베트남에 불법 억류되어 있는 미군 포로를 구출해오는 장면이 나오죠. 만약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미국에서는 당연히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무슨 람보 같은 특공대원의 도움도 받지 않고 순전히 자력으로 탈북해서 성공한 국군 포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각종 이벤트가 매일 벌어지면서도 국군의 이러한 공신들에 대한 환영대회는 한 차례도 없었을까? 저녁마다 텔레비전을 통해 온갖 시시콜콜한 소식이 방송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었기에 이런 탈북 국군 포로가 80명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런 뉴스를 한 번도 듣지를 못했나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무 조건도 없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준 그 비전항 장기수는 지금 그곳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을 텐데 이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철저히 외면하고 국민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와중에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자기 혼자의 힘으로 탈출하여 고국으로 돌아온 진짜 영웅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되어 있을까? 탈북 국군 포로를 이처럼 홀대하는 것은 조국에 충성을 다한 그러한 얼굴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일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뿐만이 아니겠죠. 지금도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모든 국군 포로들은 자신의 전 생애를 그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몽땅 희생시키고 있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1등 공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들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잊혀져 있었어요.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경에 북한 경비정 두 척이 NLL을 넘어 남하에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고속정 편대가 대응 기동을 시작하죠.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경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10시 25분에 북한 경비정에 85mm 함포가 450m 거리에서 차단 기동을 실시하고 있던
그 참수리 357호의 기습 발사를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 조타실이 파괴되면서 함장 윤영하 소령과 조천영, 황도현, 서후원 중사가 전사를 합니다. 10시 51분에 아군의 대응 사격으로 인해서 화염이 발생한 북한 경비정 한 척을 다른 경비정이 예인하면서 NLL 북쪽으로 퇴각했지만 심한 선체 손상을 입은 참수리 357호는 11시 59분에 침몰합니다. 41일 후에 참수리 357호가 인양되면서 그간 실종되었던 한상국 중사가 방향타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날의 전투로 인해 전신에 파편이 박힌 채로 구조되어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던 박동혁 병장이 84일 후에 심장박동이 먹게 되면서 제 연평해전의 전사자는 총 6명이 되었고 그 외에도 20명이 부상을 당하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훨씬 전부터 이미 그들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 전투가 발생했던 바로 그날 저녁 전 국민은 광장에서 텔레비전 앞에 모여 우리나라와 터키 간의 월드컵 3, 4비전을 관람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들이 외친 대한민국의 영예를 지키다 전사한 장병들의 피가 아직도 식지도 않은 때에 이미 그들의 죽음은 축구에 열광한 국민들의 안중에는 없었다는 것.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군 4명이 전사하고 1명이 실종된 해전이 발생했는데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4시간 35분 만에 열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합동참모부에서 제출한 의도적 도발이라는 보고 대신에 북한 측에서 통제해온 그대로 우발적 사고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해바다 밑에 참수리 357호가 가라앉은 바로 그 다음날 동해에서는 햇빛 정책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던 금강산 관광선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출항을 했다고 그래요. 당시 서해교전이라는 애매한 명칭으로 불렸던 그 사건 다음날 6월 30일에 일본에서 월드컵 결승전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외국 투자자들의 우려를 촉발시키게 될 것이라 하면서 예정대로 일본으로 날아가 축구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중상을 당한 아들의 면회를 초조하고 기다리던 고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는 병원 로비에 텔레비전 화면에서 대통령이 일본에게 박수를 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고, 교전 이틀 후에 해군장으로 치러진 합동 연결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합창의장 중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다 전사한 용사들의 얼굴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어도 되는 것일까? 나중에 2008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바꾸어 명명하고 추모식을 정부기념행사로 승격시키고 주간부서도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옮기는 등 여섯 용사에 대한 예우가 바뀐 후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다고는 들었는데, 당시 전사자들 중 한 중사의 부인은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민을 갔었다고 그러죠.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탈북 국군 포로들을 열렬히 환영해주는 대신에 북한 공산 독재자의 눈치를 살피는 것일까? 평소에 탈북자들을 가리켜 조국을 버린 배신자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정말 정상적인 사람의 낯을 가지고는 결코 못할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해양교통사고에 불과한 세월호 사건은 1년이 넘도록 진실을 인양하라고 난리를 치면서 참수리 357호는 바로 그날 저녁에 대통령을 위시한 온 국민의 뇌 속에서 깨끗이 사라져버렸을까요? 천안함 폭침을 두고도 여태까지 좌초설 따위를 주장하는 종북적 파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국민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될 일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범상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의 시대는 1분 1초까지도 이런 용사들의 충성과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국의 국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국의 영웅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공적을 멸시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오늘까지 서 있게 해준 충성스러운 이러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 해전에서 전사한 것은 사실상 자살이었다는 학설이 있는데 상당히 유력합니다. 우선 당시의 조정은 전쟁 와중에도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하여 중상모략이 심했다고 그러죠. 의병장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김동영 같은 사람도 그런 모함 때문에 결국 옥사하고 말았고, 통일장군으로 명성을 떨쳤던 곽재우도 그런 일을 보고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의병을 해산하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순신 장군 본인 역시 간신들 때문에 고문과 옥고를 당하고 사형 직전까지 갔다가 백의종군하게 된 경험이 있죠. 게다가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갑옷 대신 삼도수군 통제사의 평상시 근무복장인 붉은색의 관복을 입고 있었던 것이라든지, 조총 탄환이 그의 가슴을 관통하여 등 뒤로 나왔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것 등도 자살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나중에 이순신을 뒤이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던 유형이라는 사람도 이순신 장군이 평소에 자고로 대장이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으려 한다면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다. 따라서 나는 적이 퇴각하는 날에 죽어 유감될 일을 없애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일등공신을 절대로 살려두지 않을 것이 뻔한 나라에서는 차라리 장군답게 전작에서 죽는 것이 스스로 택했을 가망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그처럼 일등공신을 이렇게 언젠가 어느 6.25 참전용사 그 집사님, 그 병문안 신방을 가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생활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계시면서도 국가유공자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장기적으로 찾아오는 사회복지사 직원과 그 부인 권사께서 아무리 강권해도 나는 이미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 무슨 연금 신청이냐 하면서 요지부동이셨대요.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 요즘 우리나라에는 간첩도 민주화 유공자라고 연금을 받아먹는 세상인데 진짜 국가 유공자께서 그러시면 됩니까?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겨우 약속을 받으셨다고 그러네요. 그 집사님은 그 후에도 한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연금 신청을 하셨답니다. 도대체 어찌된 연유인지 알아보았더니 집사님께서 공원에 나가 다른 군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에 빨갱이 짓 하던 사람이 유공자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나서 당장 신청을 하셨다는 거죠. 그처럼 반역자가 국가공신으로 둔갑하고 진짜 유공자는 수구 꼴통으로 몰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기 목숨을 버릴까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당시 어느 장군이 링컨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다가 무심코 북군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자 링컨은 북군이라니라며 크게 화를 내면서 꾸짖었다고 그러죠. 그는 전쟁 기간 내내 결코 북군, 남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연방군, 반란군 이라고 불렀던 거죠. 북군은 어디까지나 연방법에 의거한 합법적인 군대고 남군은 연방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불법적인 군대라는 사실을 대통령 자신부터가 항상 철저하게 구분짓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북한군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산군, 괴뢰군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들은 불법 남친을 도발한 장본인이고 민족 상대를 일으킨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군인은 남한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죠. 전사자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 포로와 탈북 국군 포로와 이제 다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 않은 6.25 참전용사들 모두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해낸 이 시대의 국가 1등 공신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국의 충성스러운 신복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멸시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라는 애국가는 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한 틀림없음을 명심하고 과거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참전 용사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의 안보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무엘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 특히 이렇게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억울하게 또한 누명을 쓰고 있고 아직도 온전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러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굉장히 생소해서
더듬어가며 읽다시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우리의 뒤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과 눈물과 피와 땀이 어려 있는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고 아직도 온전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 조국 그 모든 분들의 수고하고 애쓰신 그런 참전 용사 아니면 가족들, 이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나라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온전하게 대접을 해드릴 줄 아는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